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허생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이런 지문들 다 하나하나 읽고 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각각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단락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만 살짝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생전 다 공부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거예요. 1번 문제는 윗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가 잠깐 보겠습니다. 가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자, 가에서 허생은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릴기만 좋아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한 처지였다. 아, 허생전의 발단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에서는 허생과 허생의 그런 아내가 약간 성격이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겠죠. 예,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아내가 당신은 밤낮 그늘만 있더니 어떻게 한단 말이오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아무것도 못하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오 하니까 허생이 일어났어요.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10년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 7년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허생은 관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념이라는 것, 현실에 의지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하는 걸 의미해요. 사실 우리가 허생이 초반 부분, 가 부분에서는 이런 관념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밥을 벌어서 먹고 살까? 이런 궁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 허생은 자기 수양의 목적을 두고 글 공부를 했다. 네,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뭔가 관직으로 나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수양하기 위해서 글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허생의 아내는 실용적, 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져와라. 라는 거 보니까. 허생의 아내가 참을성이 부족하여 허생의 출세를 가로막았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따지자면 아내는 벌써 7년 넘게 본인이 스스로 가장의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출세를 가로막았다는 표현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생은 출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5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허생의 무능함이 갈등의 원인이다. 예,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윗글의 다라의 떼도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을 다 기억하시는 친구들은 굳이 다 가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면 전라도 변산에는 떼도둑들이 1000명씩이나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나라에서는 도둑을 잡으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죠. 자, 그렇다는 건 이게 지금 이 당시 문제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좋아하는 부분,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은 왜 해? 부분입니다. 도둑들이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도둑이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막 너무너무 못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라 볼게요. 허생의 말이채 끝나기도 전에 도둑들은 저마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갔다. 그 다음에 뭐 여자는 걷기 하고 손은 몰고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나라의 문제를 허생이 해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빈섬에 사람들이 도둑들이 이주를 했는데 여기서야 비로소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 저는 이것도 참 좀 그래요. 우선 계속 뭐 도둑들 이렇게 표현하더니 그죠? 갑자기 좀 감상을 잠깐 해보았고요. 이 부분 보시면 농사가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도둑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뭐, 일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100만 양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구나라고 하면서 또 허생이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처음에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덕목들 지키고 잘 살아라 라고 하고서는 자기는 갑니다. 예, 자기는 가게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떼도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도둑이 되었다. 방금 얘기했죠. 뭐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은 왜 해? 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정답이네요.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요. 나라에서는 도둑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네, 아니죠. 군사를 파견했다. 이런 소탕을 하려고 했다라는 걸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남녀 2,000명이 노략질을 일삼았다? 아니에요. 남자 1,0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허생에게 진 빚을 갚고자 빈 섬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빚을 갚고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허생이 사실 뭐 명분을 얘기했죠. 너희 어차피 도둑 명부에 올라갈 건데 그냥 우리 같이 가서 잘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한 거죠. 5번 본디 심성이 좋지 않아 빈 섬에 가서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혀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조선 사회에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도둑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 윗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허생의 삶의 태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뭘까요? 말을 가봐야죠. 삶의 태도로 보려면.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100만 양을 다 버리고 10만 양을 갖겠소? 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많이 가면 금방 좋지 않은 기색을 내보였다. 어째서 나한테 재앙을 떠당기려 하는 것이요? 자, 이 부분에서 허생의 삶의 태도에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자성어 몇 가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안분지족, 그 다음에 안빈낙도, 안빈, 낙도, 그 다음에 뭐였어요? 단사표음, 그 다음에 단표누항, 뭘 했었죠?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구체적인 뜻은 또 여러분이 더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시고요. 예,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하며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볼게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허생의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분지족 맞겠죠? 안분지족. 영웅호걸은 호걸은 영웅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그 기계가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 어찌할 수가 없다. 중언, 부언, 자꾸 말을 반복한다. 진인사대천명.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윗글의 바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바사 가보겠습니다. 바사는 그 이완대장이랑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이 부분 거의 다 실어놨거든요. 바사에. 그러면 보시면은, 허생이 어떤 제안들을 했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나라에서, 네가 믿을 만한 신하겠구나. 내가 제가 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래요. 뭐 하시게 할 수 있겠소? 이거는 여기 지금 아직 문제가 안 나왔지만 뭐겠어요? 바로 아시겠죠? 삼고초려 하시게 할 수 있겠소? 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 자, 명나라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명나라의 망명인들에게 시집 보내고 세도가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줄 수 있겠소?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 그러면 유학을 시켜라. 3번. 그쵸? 우리가 이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청나라에 유학을 젊은이들을 보내면은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뽑아서 변발을 시키고 옷을 입혀 들여보내서 과거를 보게 하고 정탐하게 한다라는 세 번째 계책을 말했는데 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화해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럴 상황 아니었어요. 친명하다가 우리 병자호란 터지고 그러니까 친명하고 또 청나라가 들어서니까 쟤네 좀 야만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다가 병자호란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2번 명분을 중시하는 형리학 중심의 조선 전기사회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맞나요? 맞아요.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죠.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요 구절 자체는 이 진술은 맞냐 틀리냐를 말하고 싶었어요. 조선 전기 사회가 성리학 중심이었고 명분을 중시했다. 이거 맞아요? 이 진술? 이 진술은 맞죠. 자, 그런데 이 작품에 이런 조선 전기 사회의 모습이 반영돼 있어요?
아니죠. 예,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엔 이랬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이런 너무 명분만 중시하고 이런 것에 대한 폐단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실학사상이 대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상인들이 중앙 관리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현실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예, 이런 내용은 사실 나와 있지 않고요. 굳이 상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상공업의 그런 부흥과 관련된 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또 모를 텐데 그 상업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한다면 또 모를 텐데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뭐 인재 등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상인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기득권층이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5번 조선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많은 선비들을 보내서 정탐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예, 이건 오히려 허생이 세 번째 계책으로 말한 부분이었죠. 자, 우리가 이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이완 대장한테 세 가지 계책을 말해줬어요. 이완 대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북벌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북벌이라는 것은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북벌? 치자, 청나라를 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에 반해 박지원은 북학론자였죠.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 중에 배워야 될 것은 배우자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완이 북벌의 입장이다 보니까 허생한테 북벌의 계책을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려고 해요? 네,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사대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대부들 뭐 이런 마당에 누가 이러겠습니까? 하니까 허생이 사대부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해요. 비판을 퍼붓죠. 예.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나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리냐? 그뿐이냐? 하면서 말타기 칼쓰기 이런 거 하지도 않으니까 예법만 찾는단 말이냐? 실리적인 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넌 왜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런 기득권층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선생님이 조금 창작을 해보았어요.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윗글과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한번 비교해서 감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해외 직구 직접 구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국내 이커머스에, 자, 이커머스 모를까봐 가져왔어요. 쿠팡 같은 거죠. 직구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여전해? 맞을까요? 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업 많이 발달했어요. 요즘은 국내에서보다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재기를 한다? 전혀 아닌 얘기입니다. 해외 직구란 키워드는 들어갔는데 이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허생처럼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허생만큼 큰 돈을 벌 수는 없을 거야. 맞아요. 자,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막 누가 막 사재기를 해서 좀 물가가 만약에 좀 뛰어요? 그럼 해외에서 사도 되잖아요. 그쵸? 네.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유통이 많이 활발해져서요. 4번 외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의 물가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런 내용 아니죠? 5번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했다면 요즘은 부유한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한다. 이런 맥락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6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허생이 보기를 읽고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허생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허생이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네, 내용은 쉬워요. 최근 미국 뉴욕대 로스쿨 조사에 따르면 복권 1등 당첨자의 파산 확률, 복권 1등 당첨자도 파산한다라는 키워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고작 9개월 동안 행복한 거래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어떤 여성은 뭐라고 하냐면
당첨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대요. 네. 사람들이 자꾸 파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고 허생이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스스로 노력하여 벌지 않은 공짜 돈은 흥청망청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흥청망청 쓰는 게 당연하지도 않고 이런 파산하지 말아야죠. 당첨이 되더라도. 네, 여러분 누군가 당첨이 되면 파산하지 않은 3분의 2에 들기를 바라면서 2번 큰 돈이 손에 들어왔다면 그에 합당한 큰 일을 해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야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서술이. 3번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오고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옵니다. 세옹지마인데 근데 뭐 이런 내용은 없죠. 4번 글을 공부하여 학식을 쌓으면 많은 돈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5번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재물은 재앙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허생이 이런 돈, 재물에 대해서 약간 이런 재앙을 유발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서술형 1번. 자, 나에서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 한 까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나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다 써놔서 굳이 가볼 게 없긴 해요. 자, 그런데 말을 보시면 허생이 만냥을 얻어가지고는 안성에 가서 이제 그 사재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막 이런 허허 만냥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알만하구나 라고 한 그런 부분이죠. 자, 서술형 보겠습니다. 기억. 자, 이 구절에서 이런 허생의 말에 드러난 문제의식과 연관지어서 서술한다. 그럼 자, 문제의식과 연관지어 서술한다. 선생님이 그냥 깔끔하게 서술형으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알아보기 편하라고 1, 2 하는 거지 여러분은 뭐 첫째, 둘째 하는 게 더 좋죠. 쓰기 어려울까봐 제가 줬죠. 첫 번째 목적은 뭐이다. 두 번째는 무슨 목적이다. 이런 문장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1번, 2번 하는 것보다 좋긴 한데 수업을 위해서 그냥 잘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뭘까요? 이런 문제의식. 당시 조선의 경제 구조가 어땠다? 취약했다. 그렇죠. 취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 근데 목적을 쓰라고 했으니까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더 좋겠네요. 조선의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조선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과일과 말총의 용도와 관련지어 서술하라고 했어요. 자, 과일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제사, 말총, 갓과 망건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그래서 자, 허례허식을 두 번째는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누구를 상대로? 양반들을 상대로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예, 적절하게 쓰시면 다 맞습니다. 다만 키워드는 조선 경제구조의 취약성, 그 다음에 뭐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들을 상대로 이익을 얻고자 했다. 큰 이익을 얻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1번. 아까 했죠? 다의 니은에 들어갈 한자성, 삼고 초력. 이런 스토리 잠깐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단답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음절로 쓰시오. 자, 여러분. 문학작품은 다양한 작품 해석 방법을 활용하여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어요.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작품 속의 세계와 실제 현실의 세계가 맺고 있는 관련성을 비교해보면서 할 수 있고, 혹은 작품 자체의 내용이나 구조, 표현 등에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작품과,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작품과, 그렇죠.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문학작품 감상 방법. 작품 그 자체에 주목하는 감상 방법을 뭐라고 해요? 내재적 관점. 자, 그러면은 이걸 쓴 작가에 주목하는 거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이거를 감상하는 독자에 주목한 것을 효용론적 관점. 그 다음에 이 네모의 의미는 뭐예요? 이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감상하는 거 반영론적 관점. 기억하시죠? 그래서 네 가지 요소 중에 독자를 찾아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그냥 살짝 들어가 있네요. 그냥 성준이를 안지, 띨까요? 붙일까요? 띨니다. 안지. 이런 기간의 동안을 얘기할 때는 띨니다. 그는 소나기를 고스란 이, 고스란 히. 예, 고스란 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건 띄었어야 된다는 표시죠? 안 띄고 지.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 네, 이거 들러입니다. 바나나 껍데기 껍질. 껍질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껍질이 부드러우니까요. 그 일을 가지고 째째하게 요거는 이거는 째째하게 어이입니다. 어이.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동엽 시인의 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봄은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봄은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 자, 기억이 봄은 나 껍데기는 가라. 그 다음에 다 산의 언덕에. 그죠? 자, 8번 가에서 봄이 가진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참 보면서 하려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봄 너그럽고 빛난다.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보세요. 잠깐 멈춰서 보세요. 다 보셨죠? 껍데기인가라도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산의 언덕에도 보세요. 자, 멈춰서 다 보신 거 맞죠?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 가진 특성 너그럽고 빛난다 나와 있고요. 미움의 쇠붙이를 녹인다 나와 있고요.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답다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겠지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튼다 맞고요.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가나의 공통점 가는 봄은이었고 나는 껍데기는 가라였습니다. 자, 부드러운 어조에서 단정적인 어조로 변화하고 있다. 어조의 변화는 딱히 가든 나든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단정적인 어조를 좀 주로 사용을 했죠. 자, 2번 한국인이라면 시의 의미를 누구나 똑같이 해석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인식 수준도 다르고 경험, 가치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3번 민족애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강조한다?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이런 민족애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뭐 제주에서 두만까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우리 민족 안에서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 껍데기는 가라에서도 역시 그 4월이라는 표현, 동학령 곰나루 이런 표현들을 생각을 해보실 때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립하는 의미의 시어들이 나타나는 건 맞나요? 네, 나타나죠. 봄문에서는 봄과 뭐가 대립하나요? 봄과 겨울이 대립을 하겠죠.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뭐가 대립하나요? 껍데기와 알맹이 혹은 뭐 알맹이 뭐 그다음에 아우성 그다음에 흙가슴 이런 것들과 대립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나타난 건 맞는데 이걸 통해 화자의 자기 반성을 드러내나요? 이건 아니에요. 네, 아니죠. 5번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 사실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한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여기서 보신 게 아니라 그 어디서 보셔도 시에 대한 서술이면은 시에 대한 거면은 99% 맞아요. 시는 상징적인 시어를 쓰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맞는데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나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10번. 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나다. 우선은 나는 아까 본 것처럼 껍데기는 가라. 다는 산의 언덕이죠. 자, 다는 산의 언덕이죠. 죄송합니다. 다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다에는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답이고요. 나의 아사달 아사녀와 다의 그는 모두 긍정적인 대상이다. 맞나요? 네, 맞죠. 아사달 아사녀는 우리 민족의 순수한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또한 그렇죠. 긍정적인 대상이죠. 나다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맞나요? 자, 나에서도 껍데기는 가라가 엄청 반복이 되고 있고요. 다 산의 언덕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이 드러나요. 그 중에서도 산의 언덕에는 그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유사하죠. 통사 구조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해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고 수미상관이라는 거는 앞, 뒤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형태적 안정감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 강조 하게 됩니다. 아니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 외에도 좀 많은데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나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나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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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형 종결 어미 맞아요.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리을 지어이를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의 니은 행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뭘까요? 자, 행인. 화자의 객관적 대리인이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산의 언덕에서는 그와 그리고 화자 그리고 행인 이 세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자 그리고 행인은 그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있죠. 행인은 추가로 쓸쓸함도 느끼고 있어요. 화자는 행인을 그가 없어서 쓸쓸해하는 그런 행인을 또 화자가 위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자, 행인은 화자의 객관적 대리인일까요? 맞아요. 설명을 했었고요. 이게 왜 객관적 대리인이라고 하냐면 화자랑 행인은 유사한 입장이에요. 행인은 화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인이 화자의 대리인이 되어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객관적 대리인 맞아요. 니은 화자를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오히려 화자가 행인을 위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의 부재로 인해 쓸쓸해한다? 자,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라는 구절이 있죠. 쓸쓸하는 거 맞아요. 리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비참한 현실을 부각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는 산의 언덕에는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비참한 현실? 아니에요. 희망적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은 거 너무 안타까워요. 울고 간 영혼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의 정신이 우리의 산의 언덕에 꼽힐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의 주제를 고려할 때 다의 가장 주되게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너무 했죠? 그리움, 그죠? 그리움입니다. 자, 13번 표현론적 관점이란 표현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표현론적 관점 이거 뭐였습니까? 누구한테 주목을 하는 거였어요? 네, 작가에 주목하는 관점이었죠. 작가 찾으시면 됩니다. 표현론적 관점에서 다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충현이 나는 얼마 전에 친했던 친구와의 이별을 겪고 나? 구구절절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독자에 주목한 거예요. 효용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독자에 주목한 관점. 건희, 나에는 상징적인 시어들이 많이 쓰였네. 자, 이 나 자체를 굉장히 분석하고 있어요. 작품 그 자체를요. 특히 껍데기 알맹이 대조되고 있다. 뭐 유사한 의미를 지녔다.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작품 그 자체를 중시하는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수민이 신동엽 씨는 충남 부여의 농촌 마을 출신이래. 시인 얘기 벌써 나왔죠? 왠지 수민이가 답일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인의 성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자, 표현론적 관점 맞고요. 동영이 나를 읽으며 현대사회의 껍데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 현대사회 얘기 나왔죠? 반영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를 통해 충분히 교훈을 느끼고 현재 우리의 삶을 성찰해봤다 이런 거. 5번 용현이 작품에 쓰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의 그가 4.19 혁명으로 희생된 영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노래는 자유와 정의에 대한 그의 외침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다. 이것 역시 반영론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서술형 2번 가의 주제를 바탕으로 가가 뭐였습니까? 보문의 주제. 보문의 주제가 뭐예요? 통일에 대한 염원.
A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해라. 자, A가 뭘까? 봅시다. A. 자, 봄이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녹이들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한 본문의 주제와도 그냥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적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겠어요? 자, 그렇죠. 통일이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민족의 진정한 화합이다, 화해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뭘 쓰셔도 맞는 겁니다. 뭘 쓰셔도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 시 부분은 제가 다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안다고 가정하고 많이 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시 영상 찍어놓은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보기의 연결 어미를 활용하여 다음 문장을 목적의 의미 관계를 가진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바로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대건이가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대건이가 사실 이거 안 봐도 할 수 있죠. 보기 안 봐도. 그쵸? 목적? 뭐예요? 대건이가 공부를 우리 원어민이니까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러 어디 간다? 도서관에 간다. 대건이가 공부를 하러 대건이가 도서관에 간다라고 하면 주어가 너무 중복되니까 하나를 생략해 주는 게 적절하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활용한 거죠. 자,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다음 문장을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만들어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자, 뭐겠어요?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 그가 돌아왔다.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뭐겠어요?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관형절이 형성됐는가? 소문, 이게 체언이죠.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왔다는 이라는 하나의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진 절이 소문을 꾸며주고 있죠. 네, 그래서 얘가 관형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답형 3번. 보기의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의 짜임. 무엇보다도 폭포수는 자연이 만든 물줄기이며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이다. 그래서 폭포수는 볼 수 있고 분수는 구경할 수 있다. 자, 뭐예요, 이거? 자, 이어진 문장인데 그 중에서도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장의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쉬운 것 같아요. 쉬워요.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의 길이에 따라 혼문장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요. 문장의 길이에 따라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한다. 맞을까요? 네, 아니에요.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냐, 2번 이상 나오냐요. 한 번 나오면 혼문장, 그게 아니면 겹문장. 2번,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가진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맞나요? 네, 맞았죠. 혼문장을 사용하면 간결 명료, 겹문장을 사용하면 의미 관계가 긴밀해진다. 맞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사실 답이 이미 나왔죠? 자, 4번. 신문 기사에서 사건의 전후 상황이나 인과관계를 면밀히 밝힐 때는 겹문장, 인과관계니까요. 긴박한 경기, 이거는 혼문장. 그죠? 좋습니다. 15번. 다음 중 겹문장인 것은, 자, 하나하나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 서술어를. 어느새 우리는 졸업이다 서술어 뭐예요? 졸업이다 서술어. 주어 뭐예요? 우리는 주어. 어느새는 뭔가요? 자, 우리는 졸업인데 그게 어느새 다가왔다. 요거 이제 부사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서술어. 그 다음에 나는 주어. 그러면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한다. 이 공부한다가 체언이 아니니까 열심히는 뭐겠어요? 네, 부사어죠. 자, 그러면 매일은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매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열심히 공부한 행위 자체가 매일일 수도 있어요. 뭘 꾸며주든 체언을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매일 부사어. 나는 대건중학교의 학생이다. 서술어. 대건중학교의 관형어. 나는 주어. 그죠? 관형어 너무 빨리 했나요? 대건중학교 의가
자,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싹 지워볼게요. 안 보여가지고. 대건중학교의가 학생이라는 명사, 즉 체온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관형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서술어. 선생님은 주어. 사랑한 대상 누구예요? 을을 목적격 조사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목적어. 우리를 목적어. 우리는 맛있는 급식을 먹는다 볼게요. 먹는다 서술어. 우리는 주어. 급식을 목적어. 자, 그런데 맛있는 이거 뭐예요? 급식은 급식인데 맛있는 급식이에요. 그러면은 급식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관형어예요. 근데 얘가 관형어인데 우리는 하나 더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맛있는 급식 이거를 혼문장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거 급식이 맛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급식에서는 맛있는만 가지고도 관형어이자 관형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급식이 맛있다는 주어, 서술어 관계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다른 것 하나는 하나씩 보면 되겠죠. 토끼가 앞발이 매우 짧다. 자, 짧다 서술어. 앞발이 뭐예요? 앞발이 짧은 것의 주체니까 주어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 있네요. 매우는 그냥 짧다를 꾸며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보시면은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토끼가 원래는 예쁘다, 귀엽다 이런 거 들어오면 되는데 토끼가 앞발이 매우 짧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주어, 서술어. 근데 서술어 자리에 주어, 서술어 관계를 지닌 게 있으니까 이거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농부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볼게요. 기다린다 서술어. 농부가 주어. 그럼 비가 오기를 이거 뭐예요? 목적어. 근데 비가 오기 이건 비가 온다. 비가 온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명사절에 이 기 이런 거 들어가죠? 나는 두 친구가 화해하기를 바란다. 바란다 서술어. 나는 주어. 그죠? 을을 들어가면 뭐예요? 목적어. 목적어? 근데 이게 그냥 화해하기에 붙은 게 아니라 두 친구가 화해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목적어도 사실 기도 붙었고요. 두 친구가 화해한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죠? 여기 주어 서술어 관계 또 있는데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4번 우리는 시원이가 잠이 음을 안다. 기 말고 음도 명사절에 쓰이죠. 서술어 주어 그 다음에 시원이가 잠이 시원이가 잠이 많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명사절. 그들은 올해에는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바랐다 서술어 그들은 주어 올해에는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그쵸? 명사절. 명사절인 겁니다. 을 목적어 목적격 조사 붙어서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고요. 자, 17번 보기와 같은 짜임으로 이루어진 안 문장은 그럼 보기가 어떤 짜임인지 보면 되겠네요. 가랑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내린다 뭐예요? 그렇죠. 서술어입니다. 내린다 서술어. 가랑비가 주어. 자, 그럼 소리도 없이 이거는 소리가 없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졌어요. 소리가 없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소리도 없이가 누구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내린다를 꾸며주고 있죠. 내린다는 체언이에요? 아니에요? 체언이 아니죠. 체언이 아닌 걸 꾸미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 부사어라고 했는데 부사어가 그냥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진 절이 왔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예요? 뭐예요? 부사절.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은징이는 키가 크다가 있어요. 키가 크다. 이미 키가 크다가 주어 서술어 관계 느끼셨어요? 크다 서술어 키가 주어. 자, 그럼 은징이는 키가 크다 주어 서술어 관계 또 느끼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서술절.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다. 아서 딱 들어가 있네요. 하늘이 맑다 기분이 좋다가 이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기분이 좋아서 하늘이 맑다? 이거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지만 대조고요.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이것을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꿀 수 있어요. 순서를. 이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진송이는 아무도 모르게 친구를 도왔다, 서술어. 진송이, 주어죠? 자, 그러면 친구를 을 들어가니까 목적어. 그럼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친구가 가깝다고 이걸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야. 친구를 돕긴 도왔는데 어떻게 도운 거야? 아무도 모르게 도운 거야. 도왔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뭐예요? 부사어. 부사어인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주어, 서술어 관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정답은 4번이다. 5번 승준이는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서술어. 승준이는 주어. 전염병이 종식된다 라는 본문장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을을 붙어서 목적어 역할하죠. 그럼 이게 뭐예요? 명사절입니다. 18번 다음 문장은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만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접 인용일 때는 우리가 따옴표를 쓰고 라고를 붙인다고 했어요. 간접 인용일 때는 따옴표를 안 쓰고 고만 붙인다고 했죠. 직접 인용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붙은 거 일단 찾아볼게요. 라고 두 개죠. 이 중에 따옴표 붙은 거 뭐예요? 5번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19번, 20번은 2번 범위가 아니에요. 다만 보고하는 글씨가 2번 범위니까 가져올게요. 보고하는 글쓰기 파트입니다. 편집은 좀 죄송하고요. 같이 그래도 보도록 할게요. 다 공부했다고 가정합니다.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아이들의 대화가 있어요. A, 매체 자료, B, C, 그 다음에 D 나와 있죠? 볼게요. A, 매체 자료의 예시로 도표, 그래프, 그림, 지도가 있다. 맞죠? 네, B 볼게요.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조사 목적과 관련된 발언이다. 맞죠? C, 홍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설을 모른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높인다? 완전 조작이에요. 그죠? 과장하거나 왜곡하려 한다는 점에서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맞죠? D 볼게요.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를 제시할 때는 출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 완전 아니죠. 이거 쓰기 윤리에 완전 어긋나는 행위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5번 보기는 보고하는 글쓰기의 단계 중 보고하는 글의 구성 요소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고 구성한 단계이다.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 좀 보도록 할게요. 본문. 여기 이렇게 가나 다라 선생님 좀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조심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시설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 인구, 여기에 따른 지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면 유스 호스텔, 문화의 집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1개. 자, 우리 서부 지역에는 19,500명 사는데 동부 지역에 17,000명이 살아요. 이걸 지도로 잘 표현해 놨네요. 근데 청소년 시설은 이렇게 개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여기 아래 볼게요. 우리 지역인 동부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1개가 있었고 서부 지역엔 3개가 있었는데 인구는 비슷했다. 사실 뭐 그렇잖아요. 서부 지역이 조금 더 많지만 3개씩 있을 만한 수준으로 많은 건 아니죠. 2번 가의 조사 내용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여기 들어갈 말 찾는 거죠. 그럼 이 주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을 본 거죠. 자, 다른 청소년 시설에 비해 유스 호스텔의 위치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청소년 인구는 비슷하지만 우리 시 청소년 시설은 서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네, 맞죠. 여기 인구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인구가 비슷하다? 근데 서부 지역에 집중됐다? 완전 문제 상황이죠. 2번 정답입니다. 3번 어느 지역이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 아니었고요. 청소년 인구가 많은 서부 지역에 3개가 위치한 것이 적절하다? 전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진 않습니다. 5번 우리 시 청소년들이 유스 호스텔 수련과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청소년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이 맥락상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나다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다 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나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공부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이거 지금 얘네가 직접 가본 거예요. 방문조사한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 다 부분 보시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다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에서는 사진을 활용하여 현장성을 높인다. 이런 사진을 활용하면 현장성 높일 수 있습니까? 높일 수 있습니다. 나에는 직접 보고 느낀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맞아요. 이걸 한번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맞습니다. 방문조사에선 특히 이런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달을 통해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가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지도 보시면 인지도 모른다 44%, 안다 56%. 아는 게 56%인 게 많은가요? 아니죠. 청소년이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데 이 정도면 많이 모르는 거죠. 여기도 써있죠.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지도 비율이 높지 않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는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나에서는 정량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한 반면 다에서는 정성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했다. 정량 조사는 양적 조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걸 말합니다. 정성 조사는 질적 조사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고요. 분류할 수 있겠고 면담 조사 같은 걸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가 정량적인 걸 쓴 게 아니라 다가 정량적인 걸 썼죠. 설문조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5번 정답이고요. 그러면 왜 4번이 맞느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 같이 와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응답자 수가 50명인데 알고 있다고 56%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대답한 인원은 이거 곱하기 2분의 1, 56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8명이 안다. 나 알아요.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빼박으로 나오죠?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안다고 대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알아본다? 왜 그러죠?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응답자 수 28명.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아는 것과 이용해 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물론 알면 이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모르면 이용 못하니까 알지만 이용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요게 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게 맞는 거예요. 네, 그 서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 문제로 5번을 여기 옆에 위치시켜 놨는데, 자,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점검하고 고쳐쓰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에 오류는 없는가? 네, 이거 보고서 점검하고 고쳤을 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을 썼는가? 잘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내용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했는가? 맞죠? 보고서의 주제나 목적에 맞게 작성했는가? 이것도 맞고요. 조사 내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했는가? 이것도 맞죠. 자, 그러면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을 썼는가? 요거는 가장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질 만한 갈래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학에서는 이런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고서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라가 있었어요. 참고자료 및 출처 당연히 있었죠. 이렇게 보고서를 쓸 때 참고자료 및 출처를 밝혀야 하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좋은 참고자료를 홍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은 아니겠죠. 2번,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맞죠.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뭘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쓰기 윤리를 지킬 수가 있겠죠. 3번, 조사자의 자료에서 부족했던 점 보완한다? 아니고요. 4번, 조사 결과를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아니고요. 독자들이 다른 연구자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아니죠. 독자들은 스스로가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밝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대단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모두 시험에서 좋은 그런 결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